오늘은 좀 광범위하게 크게 볼 겁니다. 첫 번째, 집값 폭락하면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일본식 침체가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충족되고 있고, 아니면 일부는 거짓이었다. 혹은 데이터를 잘못 가져다 쓰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은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네 번째는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면 망하는 거 아니냐. 왜 망하지 않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이런 이야기들 많죠. 주택가격 폭락은 폭등보다 피해가 크다. 그러면서 주택값이 10%만 하락해도 연간 예산의 1.5배가 해당하는 900조 원이 증발한다. 당연히 이건 증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거품 가격이니까. 그런데 요 가격이 내 손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가로 형성되어 있는 게 증발을 한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쓸 수 있지만 요거는 환금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증발하게 되면은 국민은 커피 한 잔 사 마실 여유도 없어져 개소리고요. 내수는 얼어붙고 집값 때문에 내수 얼어붙었죠. 기업과 은행에 영향을 미쳐. 기업과 은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건설사 터지면서 은행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긴 하죠. 국가 경제는 혼란에 처한다.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 결국에는 얘기하는 거는 우리 거 뭐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폭등보다 폭락이 안 좋다. 그 다음에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폭락하면은 집주인들이 문제가 아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내려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폭락 시기가 오기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무주택 서민에게도 좋을 게 못 된다. 대출금이나 전세금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금융권에도 혼란이 벌어진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다 못 받는 일이 생기고 임차 수요로 또 원하는 시기에 이사가 어려워진다. 이게 개소리인 거예요. 저거는 집주인들을 안 돌려주고 그게 문제죠. 빚낸 거예요. 은행에서 빚냈어요. 은행에서 빚냈으면 강제로 회수를 하죠. 근데 개인과 개인 간의 빚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겼을 때 그것을 법제화해서 피해가 번지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피해가 번지기 때문에 집값 폭락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뭐 도사는 물론 감원에다가 임금 삭감 분위기가 뭐 하면서 경기는 꽁꽁 얼어붙고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가. 경기 침체는 그렇게 무섭다. 잘 생각해보세요. 외환위기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터졌어요? 외환위기가 터져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한 거지 집값이 폭락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위험한 말상이에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거다. 물론 집값 폭락하면 피해보는 곳들은 있죠. 예를 들어 건설사라든가 혹은 건설업 관련해서 건설사들이 파산하면 물론 그쪽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무리하게 갭투기 했던 사람들. 나 실수요로 되게 오래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집값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건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갭투기 막 들어가고 혹은 영끌해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물론 문제가 되겠죠.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전반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오느냐? 이거야말로 음모론이고 이거야말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거다. 그래서 보면은 폭등이 안 좋아요. 폭등이 너무 안 좋죠. 사람들 근로 의욕 떨어지고 내수 시장이 붕괴되고 근로 의욕 떨어지는 건 폭등 때문이에요. 폭락이 아니라. 그래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작년 말에. 폭락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까? 폭등했을 때 받을까?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부동산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나타났는데 어때요? 집값 광풍할 때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의 74%, 무주택자의 81%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두통이나 불면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유주택이 43%, 무주택이 3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언제? 집값 광풍 사태일 때.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은 막 세금 올라가고 이런 것도 부담돼요. 내가 진짜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내가 집 사고 올라가는 거, 막 올라가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내가 집 사고, 내가 나가기 한 1년 전부터 막 급격히 폭등하고, 이런 게 좋은 거지. 왜냐면 그때 팔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 지역만 그것도. 그런 것처럼 폭등하면은 유주택자들은 무조건 좋고 폭락하길 바라는 건 무주택 폭락이 들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 자체가 다 투기꾼들이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 이분들은 저희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를 비난할 경우는 욕하는데 대부분 영끌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표출을 그따위로 하면은 안 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너네는 영끌했다 망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영끌에서 물린 분들은 사실 안타깝죠. 그리고 이미 폭락 중입니다. 자, 지금 어때요? 강남족, 영끌족 눈물의 손절 해서 평균 15억 깨졌죠. 강남권에서 18억 넘게 빠진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또 실거래가 작년 22% 하락했는데 노도강이 하락폭이 컸다. 그 다음에 매수 우위 시장으로 금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 금매물이 늘었으니까 거래량이 늘어난 걸 가지고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규제 해제 약발 있었냐? 없었다. 과천 성남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 전반적으로 공시가보다 낮은 것도 있고 마피도 나오고 있다. 부산은 절반 떨어졌고, 세종 이따 볼 거지만 반토막. 지방은 바닥이 보이지 않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만큼 나쁜 증상을 보이는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강남,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나 특별시, 지방부동산, 그 다음에 한국과 외국의 비교. 모든 면에서 안 좋다. 이거는 다 집값 거품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에요. 폭락 왜 하느냐? 왜 폭락이 문제가 되느냐? 폭등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식 폭락은 없다. 자, 그래서 홍모 교수님,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하던 21년에도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하던 홍모 교수님 뭐라 그래요? 일본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유례없는 상승률과 기업 주도 버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타이밍 어쩌고 저쩌고 잘못된 판단 이런 게 장기 불황을 초래했다. 그래서 일본식 폭락이 없다는 이야기들, 이것 때문에 일본식 폭락이 없다, 이런 것들을 싹 모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 경제 구조가 다르다. 우리는 수출 중심인데 일본은 내수 경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 또 폭등폭이 다르다. 일본은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까지 폭등하진 않았다. 그 다음에 일본은 기업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가계 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식 폭락은 없다. 일본은 정부 부채가 매우 높았다. 일본은 정부 부채가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가 낮기 때문에 일본식 폭락 안 터진다. 그 다음에 당시 일본은 공급이 엄청 많았다. 당시 일본은 빈집이 많았다. 당시 일본은 LTV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터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자, 수출 중심의 시장이랑 내수 중심의 시장이랑 어디가 더 위험해요? 터지면? 내수가 잘 돌아가면요, 외국에서 어떤 부동산 폭락 사태가 터지더라도 크게 영향을 덜 받죠. 그래서 일본은요, 지금 코로나 집값 빠진다는데 일본은 그렇게까지 오르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빠지지도 않았죠. 진짜 코로나 터지고 그때 막 유동성 몰릴 때 제외하고는. 그런 것처럼 어때요? 내수 중심이기 때문에 해외 영향을 덜 받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다 떨어지고 있어요. 홍콩, 중국, 미국, 캐나다 다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내수 비중이 더 높다. 수출 중심국보다 영향을 덜 받고 더 탄탄하다는 소리예요. 더 위험하다는 소리인데 일본식 폭락이 안 일어난다. 더 위험한 게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폭등폭이 다르다. 자, 일본 40년간 땅값 52배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49년간 83배 상승했습니다. 비중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이따가 그래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계 위주의 시장이다. 일본은 기업이 터졌으니까 괜찮지만 우리나라는 가계 위주의 시장이라서 괜찮다. 아니에요. 이거 전세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가계 위주의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전세 때문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이한 부동산 시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세 매매 이중으로 쌓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부채가 낮다. 물론 그때 일본보다 조금 낮긴 합니다. 다만 일본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아도 괜찮죠. 일본은 공급이 많았다. 연간 100만 원씩 공급했다. 자, 우리나라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5년간 270만 원 공급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공급 비용으로는 절대 밀리지 않죠. 아니, 저긴 500만 원인데 우리나라 270만 원인데? 인구 구조를 보면요, 우리나라 5천만 정도 되는데 당시 일본은 1억 2천만이 넘었죠. 자, 그 다음에 빈집이 많다. 당시 93년 일본 빈집 448만 호. 그러니까 91년부터 터지고 나서 빈집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 정도죠. 우리나라 20년 한국 빈집 151만 원. 터지기 전이죠. 근데 인구 거의 한 2배, 3배 가까이 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LTV가 높다. LTV가 낮은데, 우리나라 LTV가 낮은데 집값 거품은 더 크죠. GDP 대비 가계부채가 훨씬 더 크죠.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씩 증거를 봅시다. 자, 폭등폭이 다르다. 맨 처음에 내수시장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40년간 52배 오른 일본 땅값, 이때 엄청 폭등했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일본은 이런 식이라도 가끔 나오지. 우리나라 어때요?
다 증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부부채 일본 91년에 66.5%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부채가 엄청나게 많다. 그건 지금 이야기고. 당시에 일본 버블 터질 때는 정부부채가 그렇게까지 위험 수준이 아니었다. 당시 일본은 기축통화이고 탄탄했기 때문에 정부부채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아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46.9% 그리고 더 빨리 올라가고 있죠. 정부부채 위험은 우리나라가 더 크게 온다. 자, 그 다음에 일본 빈집 88년도에 394만호에서 93년도에 448만호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부동산 터지고 나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91년도까지는 빈집이 모으다가 그 다음에 터진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쭉쭉쭉 늘어났죠. 지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빈집이 오지게 많았다 이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LTV가 낮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 이유. 자, 당시에 2008년에 LTV 70%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90% 등 25.5%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 요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 분은 굉장히 정치적인 분이죠. 부채 비율은 대략 50% 선에서 잘 관리된 편이라 집값이 폭락하진 않는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우리나라가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12억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를 샀다면요, 우리나라는요 13억 14억 대출 받아서 28억짜리 산 거예요. 이게 안전한 게 맞아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게가 생각보다 덜 부실할 수가 있는 게 빌려서 샀어요? 경매 넘어가더라도 난 손해볼 게 없죠. 은행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50% 선으로 관리를 했다. 자, LTV가 70% 선이면 언제 경매 놓고 넘길까요? 30% 이상 떨어지면 경매 놓고 넘기겠죠. 그런데 LTV가 50% 선이라면은 예를 들어 40%가 빠졌어요? 굉장히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LTV가 50%이고 거기 10%의 내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경매 안 내놓죠. 그래서 경매가 물론 근데 지금 경매도 터지고 있지만 그게 겹겹이 쌓였죠. 영끌족들은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데 DSR은 높은데 LTV가 낮기 때문에요. 버티다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자기 돈 조금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고,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같이 130% 빌렸다가 120% 빌렸다가 안 되면 은행에다 던져버려. 그러면 은행에 바로 부실이 가지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던질 수가 있냐. 그러면 은행이 쉽게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가격이 굉장히 급격히 올랐죠. 예를 들어서 아니 5억짜리 하던 게 15억 갔다가 지금 8억이에요. 많이 떨어졌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5억대 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10몇 년간 5억 하고 있다가 갑자기 14억까지 튀었다가 8억이 됐어요. 그러면 14억, 8억 이때 5억 이상으로 막 올라갈 때 샀던 사람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아닌 사람들은요 6억까지 떨어지진 않는다. 아니 5억에 샀던 사람들은 6억에 팔아도 이득이에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만 힘든 거지 그 전에 안정적으로 실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무슨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 27억짜리 사는데 24억 빚내고 50억짜리 사는데 40억 빚낸 사람들. 이런 인간들은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경매가 빨리빨리 터지는 거고, 무리하게 했던 사람들부터 터지는 거죠. 아니면 갭투기. 왜냐면 갭투기는 LTV가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집값이 40%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LTV 50 받은 실수요자는요 아직 10%의 내 돈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버틸 수 있어도 경매 못 넘겨도 갭투기꾼들은 경매 넘기는 거예요. LTV 70%인데 40% 떨어졌어. 내 돈보다 빚이 더 많아. 경매 넘겨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먼저 터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LTV가 50% 선으로 관리가 됐기 때문에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진짜로 싸게 산 사람들은 집값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많이 떨어지더라도 아직 이득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 폭락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강남 뭐 엄청 떨어졌다. 근데 17년에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은 이득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는 소리고. 15년에 산 사람 생각해 봅시다. 17년에 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괜찮죠. 그러니까 집값 폭락했다고 나라 안 망해요. 누가 망해요? 거품 때 들어간 사람들, 그 다음에 건설사, 그 다음에 건설업 관련, 이런 정도겠죠. 부동산 PF 망한다. 건설사들이 뒤로 안 빼돌리고 했으면은 조금 더
덜 망할 수 있는데 그것도 떠넘기니까 또 이금융권에서 터지는 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금융권에서 돈 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식이에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지금 고점에서 집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이 많이 남아있을 때 최대한 빨리 처분해서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내 돈을 건지는 게 맞죠. 그런데 굉장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폭락해요? 집값이 폭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집을 산 뒤에는 무조건 자신을 합리화해라. 심리학에는 선택 후 지지 편향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주입하고 내 집이 되었으니 장점만 발견하세요. 아주 긴 시계열을 보면 부동산 가격은 물가만큼 오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물가만큼 오른다고 말하는 분이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을 때는 왜 지적을 하지 않았냐?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사라고 했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버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기 폭락을 버틸 수가 있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거품 가격에서 산 사람들 대부분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들을 누군가는 주웠겠죠. 그러면서 다주택자 비중은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세 살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크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계속 전세 살고, 그러면서 그 갭투기의 밑거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집값 폭락이 나라에 안 좋다. 아니요. 집값 폭등이 급격히 됐기 때문에 뭐 물린 사람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 경제 시점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소비 여력이 없죠.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면서 땅값을 올려서 상가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타격은 더 크게 받죠. 내수시장 더 죽죠. 자영업자들 죽어나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다 걷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되느냐.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죠. 이런 것들 다 보면요, 집값 폭락하지 않으면 망해요. 폭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식 침체는 없느냐. 여러 가지 일본식 침체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안 좋으면 더 안 좋았지 좋지만은 않다. 물론 일본 폭락보다 좋은 지표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흡사한 지표들이 많고 그들이 아니라고 반박했던 지표들마저도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때요? 그렇게까지 폭락을 안 한다. 그렇게까지 지난 10몇 년간 5억 살던 사람들이 14억 올랐다가 8억 떨어졌는데 더는 안 떨어진다? 아니요. 여기에 여러분은 5억이란 소리예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짜 죽어나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게 아니다. 거품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부터 거품이니까 절대 사지 말아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이후부터는 너무 미친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